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통공학 최고 권위자가 한국 방문 중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시스템 연구의 선구자인 마이클 해리슨 교수는 한국의 한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격한 한 장면으로 인해 지난 20년간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즉시 자신의 연구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현장을 생중계했고, 그 영상은 지금 미국 교통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교통 시스템이 세계적 석학의 오랜 믿음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비밀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 교통공학과의 마이클 해리슨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도시 교통 흐름 최적화 시스템을 연구해왔고, 아메리칸 모빌리티 저널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최악의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국제교통학회에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관한 발표를 들은 후 저는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교통 시스템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하죠. 인프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효율성과 안전성은 형편없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저는 한국 학자들로부터 많은 반박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7년 전 학회 참석차 한국에 짧게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거든요. 택시 기사는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았고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막혀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죠.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까지 썼습니다. 동아시아 교통 시스템의 문화적 한계라는 제목이었고, 특히 한국의 사례를 심각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 연구실에서 놀라운 보고서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제교통학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도시 교통효율성 지수에서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야. 서울이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누가 이런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거야? 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교통학회의 초청 강연을 핑계로 5일간의 일정을 잡았죠. 출발 전날 제 조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객관적인 태도로 평가하실 건가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 예상이 맞다는 증거를 찾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을 거야. 이번 방문으로 내 논문의 주장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겠어.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저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거치장에 불과했습니다. 표면적인 시설은 좋을지 몰라도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을 고민하던 저에게 안내 직원은 공항철도를 추천했습니다. 지하철이요? 짐이 많은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는 일부러 신랄함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열차 내부도 넓어서 짐을 두기 편하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지난번 택시 경험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겠지. 공항철도에 탑승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공항 연결 열차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객실은 기본이고 정확한 안내 방송, 실시간 도착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안에서 휴대폰이 완벽하게 터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 바로 제 연구실 조교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세라, 내가 지금 지하철 안인데 통화가 끊김없이 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분명 공항철도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서울 시내 지하철로 갈아탄 후에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 지하철에는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역의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요 역에만 있는 시설인데 서울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선로 추락 사고가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시설은 좋을 수 있지만 실제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이준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제 비꼬는 말투에도 이 박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숨기는 뭔가가 있나? 첫날 우리는 서울 시내버스 시스템을 탐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전자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라고 저는 고의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박사가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시간 안내가 아닙니다. 보세요. 버스 내부의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죠. 분비는 버스를 피해 덜 혼잡한 다음 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자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교통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태그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추가 요금이 없어요.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제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무언가 트집을 잡고 싶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는 도로 한가운데 있는 전용 차로로 달렸습니다. 일반 차선은 정체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탄 버스는 빠르게 목적지로 향했죠. 서울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자가용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날 이 박사는 저를 서울의 교통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5,000개 이상의 신호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따라 신호 주기가 자동으로 조정되죠. 이 박사의 설명에 저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자 이 박사는 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호 제어가 아닙니다. 저희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기능입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그 경로의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침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구급차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신호등이 조정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지킬 확률이 43% 증가했습니다. 이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 규모로 실제 도시에 적용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세 번째 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를 탔습니다.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경험하며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 중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모든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환승 할인도 자동으로 적용되죠. 부산에 도착한 후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고속도로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톨게이트에 접근하자 이 박사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차량의 95% 이상이 하이패스를 사용합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멈출 필요가 없어 교통 흐름이 원활하죠. 실제로 우리는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내비게이션에서 휴게소 정보가 나왔습니다. 배고프신가요? 잠시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이 박사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부분 간단한 패스트푸드와 기본적인 화장실만 있어서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다양한 음식점, 편의점, 심지어 작은 슈퍼마켓까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특급 호텔 수준으로 청결했고 수유실,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었죠. 이건 특별한 휴게소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 중 휴식과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화장실을 이용한 후 저는 또 다른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 각 칸마다 청소 시간과 담당자가 전자패널로 표시되어 있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까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다니 놀랍네요. 제 말에 이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용자 경험을 결정하는 건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니까요. 휴게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했을 때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전방 3km 지점에 사고 발생, 우회 경로를 안내합니다. 놀라운 점은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2분 만에 이 정보가 내비게이션에 업데이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찰차와 긴급 구조 차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즉시 모든 내비게이션에 정보가 전송되죠. 그런데 우회로로 접어드는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리자 모든 차량이 마치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갓길로, 어떤 운전자는 옆 차선으로 이동하며 구급차를 위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인가요? 물론 법적 의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의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긴급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교육받습니다. 이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첨단 시스템을 갖추어도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 우리는 지방 소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시스템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구 30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QR코드를 스캔하자 자전거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 자전거들은 도시 전역 1200개 이상의 스테이션에서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첫 30분은 무료이고 월 정액제도 있어요. 이 박사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이만한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자전거 신호등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전거 전용 지하도와 고가도로였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덕분에 통학, 통근 시 자전거 이용률이 5년 새 37% 증가했죠. 횡단보도 앞에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모든 차량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느리게 움직이면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됩니다. 이 박사는 저를 스마트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최근 확대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 쉘터입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미세먼지 정보와 함께 공기질을 측정하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설치되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교통 앱도 써보셨나요? 이 박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앱들은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택시, 자전거, 도보 등 모든 이동수단의 정보를 통합해서 보여주죠. 그가 앱으로 경로를 검색하자 버스, 지하철, 도보를 조합한 여러 경로가 소요시간과 함께 정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이 앱은 버스가 정확히 몇 정거장 전에 있는지, 심지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오차 범위가 평균 30초 이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유사 앱들은 오차가 평균 3에서 5분에 달했기에 이 정확도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이 박사는 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연구소로 초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통기술이 개발되고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페이브먼트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도로 표면에 센서를 내장해 도로 손상, 결빙, 적설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죠. 이 기술 덕분에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23% 절감했고 겨울철 사고율도 17%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도로 인프라는 큰 문제점 중 하나였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빨리 구축할 수 있었나요? 이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심각한 교통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자동차 증가로 엄청난 체증과 사고가 발생했죠. 이런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고 그 결과 지금의 시스템이 탄생한 거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지난 5일간 경험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비판하기 위해 왔지만 직접 보고 체험한 결과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철학과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규모 인프라와 작은 디테일의 조화였습니다. KTX나 지하철 같은 거대 시스템부터 화장실 청소 시간을 표시하는 작은 전자패널까지 모든 요소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과 문화의 조화도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박사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서울 시내의 자동차 없는 거리였습니다. 주말마다 특정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거리 공연, 플리마켓, 음식 노점 등으로 가득 찬 이곳은 마치 도시의 거실과도 같았습니다. 도시 공간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박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단순히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라 도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제 연구팀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 20년 경력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고백과도 같았으니까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쓴 논문과 주장의 많은 부분을 철회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기술이 실제 사용자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전체의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다.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과거의 주장을 철회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진실을 인정한 후의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학계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학술지에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연구 논문을 제출했고 이전에 제가 쓴 동아시아 교통 시스템의 문화적 한계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충격과 의혹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까지 의심했습니다. 로렌스, 자네가 갑자기 180도 달라진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학과장이 사무실로 저를 불러 질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동안 교통 시스템을 바라본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배웠소. 지금은 인간 중심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20년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팀을 이끌며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을 준 한국의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사람 중심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부심과 작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월드감동TV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